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털도 좋고 주식시장이 25번 중에 7번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벌었어요. 올해 시장은 오른다.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안 올 거야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른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대표이사면서도 전무를 맡고 있는 박세익 전무입니다. 그 매크로 거시경제 분야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2023년을 많이들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실제로 2023년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경기 침체의 두려움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 반, 불안 반 이러신 것 같은데 네. 좀 2023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의도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강세론자. 네. 강세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낙관론자는 맞습니다. 어떻게 낙관론자면요. 그래도 데이터에 근거한 낙관론자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81년부터요. 그러면 한 42년, 3년 됐잖아요. 43년 동안에 몇 번 빠졌는 줄 아세요? 주식시장에? 엄청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네. 보면 요즘 주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3분의 2는 빠지고 3분의 1 오르고 이랬을 것 같은데요. 81년부터 지금까지 43번 중에요. 작년 포함해가지고 작년 빠졌잖아요, 그죠? 14번 빠졌어요. 아, 정말요? 네, 정확하게 빠진 횟수가 3분의 1이고요. 올라간 횟수가 3분의 2. 그래서 67% 오르고 33% 빠졌어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IMF 전에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그냥 사실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 뭐 그런 뭐 세계적인 기업이 그때 뭐 있었나 싶잖아요. 그래서 IMF 이후에 98년 이후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25번의 그 시장에서 몇 번 빠졌냐면요. 7번 빠졌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81년부터 97년, 16년 동안 7번 빠졌는데 98년부터 작년 22년까지 25년 동안 7번밖에 또 안 빠졌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펀더멘털도 좋고 주식시장이 25번 중에 7번 빠지고 나머지는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낙관주의자가 돈을 벌고 비관주의자들은 이제 명성을 얻는다라는 말이 그동안의 주식시장 역사에 있는 얘기지만, 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 돼. 국장은, 국장에서 돈 못 벌어. 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요, 결국 낙관주의자들이 돈 버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왜 낙관주의자면, 강세론자라기보다는 낙관주의자이냐면요. 강세론자는 뭐 3,000포인트 갔을 때도 4,000포인트 얘기하는 사람이 강세론자예요. 근데 저는 3,000 이상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전 사실은 제 인생 사는 삶 자체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 이상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 뭐 주식도 3,150 이상에서 많이 정리를 했듯이. 그런데 싸졌잖아요. 싸졌으면 그 싸다는 기준이 뭔가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9가 깨지잖아요. 0.9가 깨지면 0.9가 왜 깨지냐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깨지면 싸졌네. 싸졌는데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오르던데. 그렇기 때문에 또 삽니다. 살 때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존 템플턴 경도 늘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을 찾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비관적이어야 싸게 거래 되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우리 인류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주식을 산다.
예, 그래서 비관적이고 무서울 때 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이제 질문의 요지로 돌아와서 올해 2023년 네.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작년에 25% 빠졌잖아요. 네. 24.9%, 25%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그 98년 이후로 25번 중에 7번밖에 안 빠졌다 했잖아요. 7번밖에 안 빠졌는데 7번 중에서 2년 연속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와, 98년 이후로. 그렇구나. 한 번도 없고 제일 많이 빠졌던 게 2000년 51%. 닷컴버블 깨질 때 우리나라가 화끈해가지고요. 조정이 오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미국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연속 빠졌어요. S&P 500이. 그래요? 네, 미국은 3년 연속 빠졌는데 우리는 98년 이후로 2년 연속 빠진 장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화끈해가지고 빨리 반응을 해버려요. 네. 반영을. 그래서 2000년도에 51% 빠졌는데 그 다음에는 37% 올랐었고요. 네. 2008년도에도 우리 시장이 또 두 번째로 많이 빠졌거든요. 41% 빠졌었어요. 네. 41% 빠졌는데 그 다음 해에 49% 올랐어요. 2009년도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빠진 장이 바로 작년 장이에요. 2022년. 네, 2022년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면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통계적으로 보니까 올해 이번 시장은 오르겠네. 무조건 낙관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 제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낙천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눈을 못 속인다고 그러는데 저는 코를 못 속여요. 코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신 건가요? 네, 지난 9월, 10월까지 엄청난 비염에 시달리다가 요즘은 시장이 12월 달에도 주식 시장이 9.55% 빠졌거든요. 왜 이렇게 코 상태가 좋지? 이제 22년 이 고통이 거의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13% 올라갈까? 뭐 15% 올라갈까? 아니면 25%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올해 시장은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올해 시장은 모른다. 오를 확률이 아주 높다. 많은 분들이 상저하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상고하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많이 12월까지 갔을 때는 지금 레벨 수준보다는 좀 높아져 있을 것이다. 오늘 점심 때 이 증권사 법인 브로커 하는 분이랑 또 이 시장 전략을 짜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재작년에 2022년 전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도 상저하고라고 얘기했대요.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이 2,600이었고, 그죠? 네, 위로 뭐 3,300, 3,600 뭐 많았었는데 결국 작년 장은 상고하저 완전히 그냥 계속 스키장 슬로프처럼 쭉 빠졌죠. 상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상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항상 보면 희한하게도 증권사 전망하고 거꾸로 가요. 이번에 상저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상중하고냐 아니면 상중하중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초에 지금 레벨이 한 2,100에서 2,200인데 여기서 뭐 10%가 됐든 15%가 됐든 뭐 25%가 됐든 오를 것이다. 좀 낙관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의 통계에 의해서 생각해도 충분하다, 괜찮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게 다 틀릴 수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왜 이게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떨어지는 시장 22년도에 정말 반등다운 반등 못하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관성의 법칙으로 올 상반기까지 작용을 하고 하반기에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위험 관리가 뭡니까? 현금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내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를 하든지. 어떤 분들은
아유, 여기서라도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걸로 좀 더 벌어서 수익 손실 본 걸 만회해야 되겠다 해서 곧버스나 인버스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잘못하면 상반기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 반등에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게 2020년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3월 달에 1470 정도를 찍고 돌았을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았어요. 2분기가 좋아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느냐? 2분기 주식시장은 올라갔지만 미국의 GDP가 32% 마이너스 막 이렇게 났잖아요. 그 정도로 경기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4월, 5월, 6월 조정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스크 관리 해지한다고 해서 했다가 그 반등에 오히려 떨어질 때 손실을 확정하고 현금화 시켜놨더니 주가가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손실을 회복을 못하면 그때부터 손 놓게 돼요. 내가 밑에서 1700에서 주식을 팔았는데 내가 어떻게 2200에서 사 하면서 못 사요. 그러면서 3300 갈 때까지 하다가 3300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어깨에 이제 3300 갔다가 3000 됐네? 또 그때부터 사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시장이 되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주식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올 거니까 상저하고든 뭐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갈 때는 먹게 되는데 잘못하면 손실 본 걸 회복 못할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때 경기가 안 좋을 때 코로나 때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유동성을 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페드가 그때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다 했잖아요.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들어왔죠? 2020년도에 외국인이 사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가 보면 외국인이 안 샀어요. 2020년도에 외국인 순매도예요. 그러면 페드가 풀어준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왜 올랐죠? 누가 샀지? 네. 그래서 그때도 경기가 안 좋아서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 그러죠. 이번 시장은 페드가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올라온 유동성 랠리야, 그냥. 그래서 제가, 페드가 풀어준 달러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요. 왜 올라갔냐는 거죠. 왜 올라갔냐면 시중금리가 떨어졌죠. 네. 시중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페드가 유동성 긴축을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우리 정부로부터는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을 했는데 연준으로부터 우리는 독립을 못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 올리면서 국내 유동성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에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2020년 코로나 때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금리가 0.5까지 확 떨어졌어요. 페드가 금리를 낮춘 것도 있지만 페드가 금리를 낮춰도 뭐 시중의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안 떨어지죠. 그 전에 2019년도에도 보면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ISM, 제조, PMI 뭐 이런 것들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대표적인 경기 관련 지수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 좋았어요. 재작년에 경기 좋을 때는 그 ISM 제조 지수가 65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50이 깨져버리니까 페드가 안 되겠네, 금리 낮춰야 되겠네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데 그때도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 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3.2에서 1.5까지 빠져요. 시중금리가 빠져져요. 그러면 시중금리가 빠져주니까 우리가 이 CAPM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산가격 평가 모델이 있잖아요. 그는 모형에 보면 리스크 프리 그는 금리,
RF라고 해가지고 그 주식을 이제 할인을 할 때도 쓰고 하는 그런 금리에서 대표적인 게 미국 국채 금리거든요. 네. 예, 리스크가 없는 그냥 시중금리. 그런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져 버리면 결국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오게 됐어요. 성장주든 가치주든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확 낮아지면서 그런 효과가 났기 때문에 올해 2023년도에도 경기 안 좋을 거라고 다 예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발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될 텐데. 오히려. 네, 네. 경기가 너무 뜨거울까봐. 뜨거우면 시중금리가 안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 제발 좀 경기 안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는데 일단 경기 부동산 지표, PMI 지표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휴 다행이다. 저러면 무조건 금리는 떨어진다. 자, 그러면 실제로 떨어지는가 보면 지금 페드의 정책금리가 4.5까지 올렸잖아요. 네. 4.5까지 올렸는데 2년물은 4.3, 10년물은 3.8, 3.7? 아니 2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고 했는데 2월 달에 한 번 더 또 3월 달에 한 번 더 해가지고 4.5가 아니라 5% 만든다고 했는데 왜 10년물은 3.8, 3.7을 하고 있지? 10년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침체로 가는데 금리를 왜 더 올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갖고 주식 시장을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은 경기에 의해서 우리는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경제학자들이 주식을 하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주식시장의 역사가 깊은 영국,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이 돈을 못 번다는 얘기가 경기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들어갔는데 금리 떨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좀 전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2019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1분기, 2분기까지 안 올 거야가 아니고 제발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오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진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를 조금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역사적으로 짚어주신 그런 사실들에 기반해서 또 데이터로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겠네요.